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의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를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목적. 우리는 저마다 강점, 재능, 지식, 경험이 다르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 정체성이 된다. 또 우리는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 나 자신과 나의 가치관, 즉 정체성에 맞는 목적이 따로 있다. 애슐리 리치먼드는 직장에서 거의 하루 종일 외양간에서 똥을 치우는 일을 한다. 일은 고되고 쉬는 날도 거의 없다. 수입은 또래 대학 졸업생보다 훨씬 적다. 일이 끝나는 저녁이면 자주 몸이 쑤신다. 하지만 애슐리는 이 일이 자신의 꿈의 직업이었다고 말한다. 다른 일을 하는 건 상상도 안 해봤어요. 애슐리는 디트로이트 동물원의 사육사다. 기린, 캥거루, 왈라비를 관리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다. 애슐리는 3살 때 캐나다에 있는 사파리 공원을 차로 구경한 적이 있다. 가족과 함께 커다란 짐칸이 딸린 스테이션 외건을 타고 공원을 돌아보는데 기린 한 마리가 차를 향해 다가오더니 열린 차창 사이로 갑자기 큰 머리를 쑥 집어넣었다. 자매들은 모두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기린 입에 손을 넣었죠. 그때부터 동물에 푹 빠졌어요. 6살 때 옆자리 친구가 수업 과제로 병아리 한 마리를 부화시킨 적이 있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중에 크면 생물학을 공부해서 병아리가 나온 이유이기도 한 알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 애슐리는 집안의 애완견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다. 9살 때는 동물을 좋아하는 애슐리를 본 친척 하나가 나중에 동물원 사육사를 해보라고 이야기했다. 사육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사육사에 대해 조사한 끝에 애슐리는 사육사를 천직으로 여기게 되었다. 6학년 때 학교 숙제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주제로 글쓰기를 했다. 애슐리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해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썼다. 실제로 애슐리는 2006년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동물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지금까지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다. 자기 일을 천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디트로이트 동물원의 기린 우리 위 먹이대에서 애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두 손은 흑투성이었고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한 알음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너무 지저분하죠? 애슐리는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한 개를 집어들어 올렸다. 하나를 집어서 양손으로 꽉 잡아보세요. 애슐리가 말했다. 자바리라는 기린이 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자바리의 기하학적인 밤갈색 점이 10월 햇살에 반짝였다. 자바리는 부침성이 좋아요. 그런데 쓰다듬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 손을 들어 자바리의 코 부위를 만지려는데 애슐리가 말했다. 기린 우리 반대편에 자바리와 같이 지내는 키블리와 키블리의 아들 은펜지가 있었다. 은펜지는 생후 1년 된 새끼 기린으로 스와헬리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바리는 내가 내민 나뭇가지를 코로 킁킁대더니 힝힝 소리를 냈다. 그런 뒤 전속력으로 달려가 버렸다. 애슐리는 나뭇가지를 바스락대면서 자바리의 이름을 소리쳐 다시 불렀다. 자바리는 돌아와서 내가 든 나뭇가지를 다시 살펴보더니 윗부분을 덥석 물었다. 내 손에서 가지가 거의 딸려나갈 뻔했다. 자바리는 단 몇 초 만에 잎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나는 가지를 내려놓고 필기에 집중했다. 자바리는 먹이대의 나무 울타리 너머로 목을 굽혀 내가 필기하던 노트 가장자리를 따라 코를 비볐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근육질의 기다란 목이 파도처럼 굽이쳤다. 자바리의 코끝이 내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 애슐리가 말했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예요. 먹이 훈련은 이른바 행동 풍부아의 사례이다. 동물원 환경에서 기린 같은 야생동물은 살기 편하다.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병을 예방해주고 포식자를 만날 일도 없으니까. 그 결과 동물들의 수명은 더 길지만 삶이 야생에서만큼 재미있지는 않을 것이다. 동물원에서 애슐리가 하는 역할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동물도 갇혀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들에게 야생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행동 풍부화는 사육사와 직원들이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다. 바위나 나뭇가지를 움직여 동물들이 탐색할 수 있는 색다른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을 숨겨 직접 찾아 먹게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물건을 건네 동물원 안에서 지내는 삶을 더 예측 불가능하고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또한 행동 풍부화를 통해 동물들은 자신이 환경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동물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다. 우리는 동물들에게 야생에서처럼 행동할 기회를 줍니다. 기린은 거의 모든 시간을 먹는 데 쓰기 때문에 도전의식을 북돋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먹이를 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애슐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이다. 동물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동물원 환경을 바꿀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육사들은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건강하다는 증거임을 알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야기를 끝낼 때쯤 생후 1년 된 새끼 기린 은펜지가 옆구리로 자바리를 들이받았고 자바리 역시 곧바로 은펜지를 들이받았다. 은펜지의 목이 아빠 기린의 힘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런 뒤 두 기린은 서로 목을 부딪혔다. 기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애슐리가 답했다. 목을 부딪히는 싸움, 네킹을 하는 겁니다. 자바리가 아들에게 사내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기린들이 야생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애슐리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디트로이트 동물원에 합류했다. 지난 40년 사이 동물원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동물원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었고 동물들은 그 역할을 다하는 수단이었다. 1980년대 말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는 침팬지 쇼가 큰 인기를 누렸다. 침팬지들이 광대 옷을 입고 세발 자전거를 타거나 찻잔에 든 차를 마시는 등 유치한 고개를 펼쳤다. 오늘날 디트로이트 동물원 같은 대형 동물원의 역할은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전 세계 동물종과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이다. 침팬지 쇼나 그 비슷한 모든 쇼는 동물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동물을 우선하는 관점은 애슐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애슐리만이 아니다. 사회과학자 스튜어트 번더슨과 제프리 톰프슨에 따르면 동물원 사육사들은 유달리 목적의식이 강하다. 그들은 대개 사육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천직이라고 이야기한다. 동물과 교감하고 동물을 이해하고 돌보는 비상한 능력을 타고난 덕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운명 지어진 일이라 여긴다. 스튜어트와 제프리는 사육사들이 복수와 시간, 편안한 생활과 지위를 기꺼이 포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우리 안에 갇힌 힘없는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쫓는 삶에서 큰 의미를 발견한다. 애슐리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일하는 시간의 20% 정도만 동물 훈련이나 행동 풍부화 등 재미있고 지적인 일을 하면서 보낸다. 나머지 80%는 우리를 청소하는 등 훨씬 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보낸다. 하지만 하찮은 일조차 애슐리에게는 중요하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사육장 청결 유지는 중요합니다. 동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저의 목표는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매일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는 이유가 꼭 거창해야 할까? 목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린다. 세계 기아 방지나 핵무기 개발 중단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목적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거나 즐거운 사무실 환경을 만들거나 기린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서도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발달심리학과 교수 윌리엄 데이먼에 따르면 목적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다. 첫째, 목적은 지속적이고 원대한 목표다. 목표는 대부분 회사에 늦지 않거나 헬스클럽에 가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일상적이고 단기적이다. 반면 목적은 항상 실천하는 일의 목표다. 목적은 앞을 향하는 화살로 우리 행동의 동기이자 우리 삶의 구성 원리 역할을 한다. 둘째, 목적은 세상에 대한 기여를 수반한다. 데이먼과 동료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목적은 개인의 의미 추구인 동시에 대외적 요소, 즉 세상을 변화시켜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인간의 권익 증진 또는 학력차 줄이기 노력 같은 중요한 일은 물론 더 작은 차원의 일도 될 수 있다. 이를테면 10대들은 청소, 요리, 동생 돌보기 등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더 큰 목적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목적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더 큰 의미와 만족을 느낀다.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의욕적이며 삶의 고락을 더 잘 헤쳐나간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매일 하는 일에서 목적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적 없이 허송세월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먼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동료들과 함께
12에서 22세 사이 청소년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대규모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불과 20%만이 분명한 사회적 목적을 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었다. 목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성적도 더 좋았으며 마약 사용 같은 위험한 행동을 덜했다. 하지만 데이먼이 연구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대다수가 장기 목표를 정하고 조금씩 발전했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또는 그 목표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다. 4명 중 1명은 의욕이 없고 사실상 아무 목표가 없었다. 코스 마르테 역시 20년 전에는 목적이 없는 아이였다. 코스는 1980년대, 1990년대를 뉴욕주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서 부모님과 누나 둘, 남동생 하나와 함께 보냈다. 어릴 때는 말썽꾸러기이자 문제아였다. 고등학교를 4번 옮겨 다녔고 흡연, 싸움 등의 문제를 일으켜 3번 퇴학을 당했다. 그랬는데도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 노력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코스는 영리한 야심가였고 마음만 먹으면 성실한 일꾼이었다. 아버지는 도미니카 출신 이민자로 식품 잡화점을 운영했다. 코스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계산, 청소, 재고 정리 따위의 일을 도왔다. 캔과 병을 모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늘 아등바등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갖고 싶었어요. 늘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 투지와 두뇌라면 누나들과 동생처럼 대학에 가서 골드만삭스, IBM 같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대신 코스는 마약을 팔기 시작했다.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뉴욕의 범죄율이 치솟았고 로어 이스트 사이드는 마약 거래의 중심지였다. 코스는 사람들이 마약을 사려고 길 모퉁이에 줄을 서 있었다고 했다. 위쪽 아파트에 사는 마약상이 마약을 담은 양동이에 줄을 매달아 아래 구매자에게 내려주면 구매자는 양동이에 돈을 넣는다. 그러면 마약상이 다시 양동이를 끌어올리는 시기였다. 코스는 곧 그 대열에 합류했다. 11살에 마리아나를 피우기 시작했다. 13살에는 마리아나를 팔았다. 몇 년 뒤에는 강력한 코카인의 일종인 크랙과 가루 코카인도 팔기 시작했다. 16에는 소문난 마약상에게서 돈이 되는 엘드리지와 부름의 길 모퉁이를 물려받아 다른 마약상들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코스는 타고난 기업가, 수완 있는 사업가였다. 그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가 고급 주택지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2000년이 되자 법조계와 금융계의 젊은 전문 직업인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코스는 그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면 장사가 대박이 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함에 휴대폰 번호를 적고 그 위에 페스티벌 파티 서비스, 24시간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를 새겨 1만 장을 인쇄했다.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근처에 새로 생긴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 해피엔딩으로 향했다. 술집에 있는 여피족들에게 명함을 돌렸다. 코스는 상류층을 위한 비밀 보장 배달 서비스로 코카인과 마리아나 사업을 시작했다. 고객들이 전화로 주문을 하면 코스의 직원들이 고급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전달했다. 19의 코스의 연수입은 $200만 달했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신발을 신고 고급 자동차를 몰고 뉴욕 아파트 여러 곳을 오가며 지냈다.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처럼 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지 10년 후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꿈꾸던 삶을 사는 일이 꼭 목적을 이루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꿈은 2009년 4월 어느 날 밤에 끝났다. 당시 23살이던 코스는 직원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죠. 직접 배달할 물건을 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연방 수사관들이 집 밖에 진을 치고 아파트를 기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망가려고 했지만 수사관들이 코스를 체포하고 아파트를 수색했다. 수사관들은 코카인 약 1kg과 현금 $5,000를 찾아냈다. 코스와 함께 일하던 팀원 8명은 그의 가장 대대적인 마약 단속 기간에 체포됐다. 코스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다지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13살 때부터 교정시설을 들락거렸고 또 한 번 장거리 여행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교도소에서 일하는 의사가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 코스가 출소하기 전에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높았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장마비 위험도 있었다.
코스는 당시 키 177cm에 몸무게 104kg이었다. 진단 결과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평생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다. 뉴욕에서는 길모퉁이 가게에 차를 몰고 가서 불법 주차를 하기도 했다. 그냥 벌금을 냈어요. 오만하기 짝이 없었죠. 코스는 운동을 하고 식습관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수감자들이 비웃었다. 턱걸이 하나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했다. 우선 매일 10분에서 15분씩 유산소 운동을 시작했다. 몇 개월 뒤에는 꼬박 2시간씩 운동을 했다. 결국 30kg 이상 감량했다. 생활이 건강해지자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스는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 밀주를 팔았다. 암거래를 하지 않을 때는 교도소 내 개인 트레이너를 자처했다. 수감자들에게 감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쳤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감을 줍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물으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거죠. 코스는 재소자 20명을 비만해서 탈출시켰다. 그중 빅 파피라 불리는 남자는 코스의 도움으로 40kg 가까이 감량했다. 실제로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마워. 내 평생 이렇게 날씬해본 적이 없어. 나는 평생 뚱보로 살았거든. 보람을 느끼기는 했지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었고 그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서야 삶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 출소일을 코앞에 두고 교도관과 싸움을 벌여 30일간 독방형을 받은 것이다. 독방에 갇힌 코스에게 주어진 거라곤 펜과 종이, 봉투 한 장, 성경책 한 권뿐이었다. 펜과 종이로 가족에게 10장 분량의 편지를 썼다. 예정된 날짜에 출소하지 못할 것 같고 이번에는 진짜 일이 꼬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쓴 뒤에 편지를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표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편지를 붙일 수 있을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궁리했다. 그때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누나로부터 편지가 왔다. 누나는 성경의 시편 91장을 읽어보라고 했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내용의 아름다운 시라면서 저는 신도 종교도 믿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걸 왜 읽어 시간 아깝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코스는 생각을 바꿨다. 남아도는 게 시간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시편 91장을 폈습니다. 그때 책 사이에서 우표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정말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코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고 제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회에 도움되는 일이라고는 한 적이 없거든요. 마약을 파는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돈을 버는 데만 미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마약을 판 사람들에게 제가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걸요. 나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어.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그 죄를 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운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로 결심했다. 그 생각이 코스를 움직였다. 그때부터 피트니스 센터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성경의 책 등을 자로 이용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배급되는 우유에 적힌 영양 정보를 참고해 사람들을 위한 식단을 짰습니다. 독방에서 나왔을 때 2번 다시 마약을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코스는 1년을 더 복역한 뒤 2013년 3월에 출소했다.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는 빈털털이었다. 가진 돈을 교도소에서 전부 다 써버렸고 정부가 재산을 몰수한 뒤였다. 코스는 어머니 집 소파에서 잠을 자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비영리 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하지만 정말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굿일이라는 단체의 사무직 자리를 얻었고 남는 시간에는 피트니스 센터를 열 방법을 고민했다. 코스가 찾아간 비영리 단체 중 디파이 벤처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길거리 사업가들이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즉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단체였다. 단체에서 실무 교육 과정을 들어보라고 권해 코스는 그 과정을 이수했다. 디파이 벤처스는 사업 계획서 대회도 진행했다. 코스는 출소한 지 불과 2달 만에 이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교도소 독방에서 작성한 바로 그 사업 계획서였다. 2014년 코스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교도소 스타일의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피트니스 센터 코스 애슬레틱스를 열었다. 코스가 고안한 운동은
전적으로 근력 운동이었고 감방이나 도심의 아파트 같은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었다.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코스는 350명의 고객을 관리하면서 자신을 후원하는 단체 굿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갔을 때는 고객이 지난번보다 2배로 늘어나 있었고 코스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모금을 받고 싶어 했다. 2016년 코스는 5,000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12만 5천 달러를 모았다. 굿윌을 그만두고 피트니스 센터의 이름을 콤바디로 바꾼 뒤 운영하고 있었다. 저는 늘 마약 거래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긁어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죠. 코스가 말했다. 요즘 코스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상품을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고객들은 주로 젊은 전문 직업인들이다. 제가 마약을 팔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코스는 지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맞닿아 있다. 자기 이해로 시작되는 나다움 삶. 코스의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저마다 강점, 재능, 지식, 경험이 다르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정체성이 된다. 또 우리는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치관, 즉 우리 정체성에 맞는 목적이. 저명한 20세기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정체성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체성은 한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목적, 또 사회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적응력까지 포함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의 핵심 신념과 가치, 삶의 목표를 알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가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한다. 그런 사람은 청소년 시절 생기는 중요한 궁금증에 답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이 질문을 수시로 고민한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대신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모습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삶의 목표를 이룬 사람은 절망감 대신 자아 통합감을 느낀다고 에릭슨은 말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정체성과 목적의 긴밀한 관계를 연구한 끝에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삶의 의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발견했다. 한 연구에서 리베카 슐레겔이 이끄는 심리학자 팀은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10가지 특징, 즉 가끔씩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가짜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적게 했다. 한 달쯤 뒤 학생들은 다시 연구실로 모여 연구의 2단계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컴퓨터로 무작위 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정의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0.004초 동안 화면에 띄웠다. 너무 잠깐이라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 후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떠올린 학생들은 자신의 삶이 지난번 연구를 진행할 때보다 더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떠올릴 때 삶은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던 의미의 원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관심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슐레겔 박사가 말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랑과 열정이라는 강점을 지닌 사람은 훌륭한 교육자 제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재능을 활용하자고 직업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사랑과 열정이 강점이라면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고객에게 공감하고 고객을 위해 그 재능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직장에서 활용할 때 자신의 직업이 더 의미 있다고 느끼고 결국 업무 능력도 그만큼 높아진다. 또 핵심 가치관과 관심사에 잘 맞는 목표를 쫓을 때 더 큰 만족감과 유능감을 느낀다. 난관을 잘 극복하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다. 즉, 더 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미국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사진가 만자리 샤르마의 이야기는 정체성의 목적을 찾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 예술가로서 만자리의 목적은 자신의 정체성, 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녀의 여정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준다. 만자리는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 우주 만물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힌두교 가정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자란 집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마하바라트와 라마얀에서 보았던 신의 상징들로 가득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고대 힌두교 서사시들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만자리는 이 같은 힌두교 신화에 흥미를 느꼈다.
부모님과 인도 방방곡곡으로 가족 여행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항상 만자리를 근처 힌두교 사원으로 데려갔다. 지은 지 5,000년이 넘은 사원도 있었다. 만자리는 우주의 위대한 보호자인 비슈누나 악마의 등 뒤에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는 포악한 파괴의 신이자 개혁의 신, 시바 같은 신들의 그림과 조각상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섰다. 어린 시절 신들의 조각상을 보면서 만자리는 다르샨을 경험했다. 다르샨은 산스크리어트어로 짧은 접촉 또는 환영을 뜻하는 단어로 무언가의 본질을 본다는 의미다. 힌두교에서 다르샨은 예배 중 신을 잠깐 만나는 것을 가리킨다. 만자리는 사원에서만 가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때 했던 경험은 그녀의 상상력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성인이 된 이후 쭉 예술가로 살았지만 더 어릴 때는 예술가가 될 마음이 없었다. 영양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뭄바이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읽어야 할 두꺼운 교과서와 교과서 속 끝없는 칼로리표를 보고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만자리는 영양학 대신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학위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몰랐지만 하지만 뜻밖의 수학을 얻었다. 만자리는 멘토에게 도움을 받아 천직을 깨닫기 시작했다. 1학년 사진 수업에서는 가끔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해 말에 교수는 만자리에게 사진 분야 최고의 학생 상을 줬다. 만자리는 깜짝 놀랐다. 정말 내가 그렇게 잘했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사진을 찍었거든요. 더 관심을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요즘 만자리는 전 세계에서 사진 전시를 열고 있다. 하지만 그때 교수가 준 상이 예술가로서 받은 가장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는 예술가라는 천직을 찾게 해줬을 뿐 아니라 미국에 가서 사진 공부를 하라고 등을 떠밀어줬다. 만자리는 2001년 오하이오에 있는 콜럼버스 미술 디자인 대학에 사진을 배우러 갔다. 그곳에서 만자리는 문화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품고 있던 미국에 대한 생각이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얻은 것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만자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궁금해했다. 그 많은 사람은 다 어딜 간 거지? 외로웠고 고향이 그리웠지만 결국에는 적응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감정들이 예술가로서 쓸모있는 무언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밀려나 소외를 경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온 일이 계기가 되어 그녀는 어린 시절 경험을 살려 작업하는 예술가로서 활동 방향을 정했다. 만자리는 고향을 떠난 뒤 힌두교 종교의식을 주기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종교의식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미국에서는 관심사가 예술로 옮겨갔다. 예술사 수업부터 예술 프로젝트,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간 미술관에 푹 빠져 지냈다. 예술이 사원에서 숭배되는 나라에서 미술관에서 찬양받고 동상 받침대에 놓인 나라로 온 거예요. 미술관은 어릴 때 부모님과 가족 여행에서 갔던 힌두교 사원을 떠올리게 했다. 사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술관에도 일련의 의식이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미술 작품과 하나가 되는 것. 다르샨의 요소가 다 들어있죠. 만자리가 말했다. 그 경험 덕에 만자리는 생애 최고의 야심작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작품명은 다르샨으로 남녀 힌두교 신을 찍은 9개의 대형 사진 시리즈였다. 사원에서 신들에 둘러싸인 순례자들이 전율을 느끼듯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만자리는 설명했다. 다르샨 제작 과정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모델 9명을 촬영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다. 그 자체가 의식이었다. 각 신을 촬영하기 위해 만자리는 30명이 넘는 장인들과 함께 정교한 축소 모형을 제작한 뒤 촬영을 진행했다. 최종 초상화에 등장하는 소품, 장신구, 의상, 무대 소도구와 무대 세트 모두 인도에 있는 작업실에서 수작업으로 만들고 색칠하고 바느질하고 조립해 전통적인 신의 상징물을 재현했다. 장인, 화가, 인부, 모델들은 단순히 고용된 일꾼들이 아니었다. 만자리에게 제일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작업물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원 한 명 한 명이 프로젝트에 책임을 갖게 되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자기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자리가 말했다. 사진들은 선명하고 밝은 색, 몽환적인 이미지로 가득했으며 각각의 신이 그렇듯 신들의 사진 역시 고유한 개성이 담겨 있었다. 만자리가 팀원들과 완성한 첫 번째 초상사진은 분홍색 연꽃 위에 앉은 부와 풍요의 여신 락슈미였다. 보석을 두른 하얀색 코끼리들이 락슈미의 뒤를 따랐다. 사진 속에서 황금색 동전이 락슈미의 손바닥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예술, 음악, 교육의 여신 마 사라스와티가 정글 속 흙빛 바위에 앉아 현악기를 연주하고 발밑에 공작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원숭이신 하누만이 꼬리를 허공에서 흔들며 한 손으로 산을 떠받치는 사진도 있었다.
하누만은 어릴 때 만자리가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신이다. 하누만은 어려서 말썽이 하도 심해 하늘을 나는 능력과 변신 능력을 이용해 명상 중인 현자들에게 몰래 다가가 장난을 치며 명상을 방해했다고 한다. 하루는 현자들이 벌로 하누만에게 저주를 내렸다. 평소에는 자기 재능과 능력을 잊고 지내다가 좋은 일을 할 때만 기억해내는 벌이었다. 그 신화는 만자리에게 목적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줬다. 우리는 저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여러 겹의 층이 우리의 진짜 잠재력을 감추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운명을 타고났는지 발견하는 거죠. 하누만처럼요. 만자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으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멘토의 도움으로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낯선 땅 미국으로 간 경험은 자신의 세상을 넓히고 또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찾아 예술로 구현하는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만자리는 자신이 신화, 종교, 영성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며 자기 작품 속에 이러한 정체성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술가로서 저의 비전이 신화와 민담에 대한 관심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듣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사진으로 재현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만자리는 스튜디오의 하얀 벽에 압정으로 고정한 사진들을 쳐다봤다. 사리를 입은 인도 해변의 어머니, 바닷가의 비너스처럼 구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비슈누, 쏟아지는 빛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안은 아버지 사진이었다. 제 목적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코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재능을 알았고 그 재능을 활용해 마약상이라는 목표를 이루었다. 만자리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재능을 발견했으며 예술가로서의 목적을 찾은 것은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였다. 두 사람 다 목적을 찾기까지 자기 이해 말고도 중요한 단계를 거쳤다. 바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최선책을 찾는 것. 오늘날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고 있다. 코스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만자리는 관객들에게 정신을 고양시키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인지하는가. 목적을 품고 살면 개인적으로 더 행복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지만 목적을 쫓아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강점과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찾은 사람은 재능을 연마하며 모든 면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타고난 재능을 키우기보다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타고난 재능을 키우는 일을 포기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쫓아야 할까? 이 질문은 1997년작 영화 굿윌 헌팅의 주제이기도 하다. 주인공 윌은 사우스 보스턴 출신의 20세 청년으로 어릴 때 입은 상처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다. 윌은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간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며 남는 시간에는 대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보내지만 실제로는 MIT 학생들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척척 푸는 수학 천재다. 윌이 경찰관의 폭행에 곤란에 빠졌을 때 다행히 MIT 교수 제럴드 램보가 윌을 경찰서에서 빼준다. 판사는 램보가 감독한다는 조건으로 석방에 동의한다. 대신 윌은 램보 교수와 정기적으로 만나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다. 램보 교수는 윌이 재능을 좋은데 썼으면 하는 마음에 윌을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유명한 기업의 면접까지 잡아준다. 하지만 윌은 코웃음을 친다. 자신의 수학적 천재성을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다. 면접에서 면접자를 조롱하고 램보 교수의 연구를 비웃으며 그를 모욕한다. 나중에 가장 친한 친구인 척키가 면접은 잘 봤냐고 묻자 윌은 실험실 쥐가 될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대신 사우스 보스턴에 살면서 공사판 일을 한다. 척키 역시 램보 교수와 마찬가지로 윌이 재능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척키는 윌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지. 나는 내일 아침 일어날 거고 신살이 되어도 이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겠지.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 하지만 윌에게는 재능을 살려 더 나은 삶을 살 기회가 있다. 척키와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갖고 싶은 재능 말이다. 그러나 윌은 겁쟁이다. 20년 뒤에도 여기 있는 건 우리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척키는 말한다. 시간 낭비인 건 당연지사고. 재능을 키울 생각이 없으므로 윌은 자신의 재능을 낭비해야 할까? 아니면 램보와 척키의 바람처럼 악착같이 재능을 살리고 연마해야 할까?
칸트가 척키와 램보에게 할 답은 명백하다. 이성적인 칸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기 안의 모든 능력은 반드시 키워야 한다. 그런 능력은 유용하며 모든 가능한 목적을 위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가진 재능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을 주며 그런 까닭에 개인에게는 재능을 키워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칸트의 생각은 당대 철학자 고든 마리노가 지적한 것처럼 졸업 시즌에 자주 들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라는 현대의 사고에는 위배된다. 칸트의 관심사는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해지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최선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이다. 신학자 프레드릭 비크너의 말처럼 개인의 소명은 자기 안의 강한 기쁨과 세상의 강한 갈망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모든 사람이 윌 헌팅처럼 확실한 천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대개 조건이 맞고 다행스럽게도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주는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 4가지는 매장 판매원, 계산원, 식당 직원과 사무원이다. 임금이 낮고 대체로 반복적인 업무이며 의미 있는 일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 사람들조차 종종 직업을 찾는 문제에서는 막막해한다. 에이미 푸제스니에프스키는 예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의미를 실천하며 사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에이미는 자신의 학생과 고객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게 보인다고 했다. 그들은 자기 천직이 바위 밑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을 뒤집다 보면 언젠가 찾을 수 있으리라 믿죠. 진정한 천직을 찾지 못하면 자기 인생에 무언가 결여되어 있으며 만족할 만한 직업을 영원히 찾지 못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람들 중 불과 3분의 1, 많으면 절반만이 자신의 직업이 천직이라고 답했다. 남은 사람들은 직업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일까? 와튼스쿨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을 연구 중인 학자로 위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그랜트는 자신의 직업이 의미 있다고 일관된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직업을 다른 사람을 돕는 수단으로 본다는 점이다. 500개가 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2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업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성직자, 국어교사, 외과의사, 종교단체의 특별활동 및 교육 담당자, 초중등 학교 관리자, 방사선 치료사, 척추지압사, 정신과 의사였다. 이들 직업은 모두 봉사하는 직업이다. 외과의사와 척추지압사는 신체 건강을 증진한다. 성직자와 종교단체 책임자는 정신건강을 증진한다. 교육자들은 사회 정신건강을 증진한다. 이런 직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랜트가 말했다. 그랜트의 연구는 어떤 분야가 됐든 일터에서 목적을 찾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던져준다.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그랜트와 동료들은 대학교의 콜센터 후원금 모금자들을 추적 연구했다. 모금자들은 자신들이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일일이 만났다. 이 전화 모금자들은 자기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모금자들에게 통제 집단에 비해 더 큰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업무 능률도 개선시켰다. 후원자 모집을 위해 전화하는 시간이 142% 증가했으며 171% 더 많은 금액을 모금했다. 호첸 맹에스가 주도한 한 연구에서 그랜트와 동료들은 멕시코의 쿠폰 가공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게서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다. 이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의욕과 목적의식이 낮았으며 생산성도 떨어졌다. 쿠폰 가공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일 수 있으므로 일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보람차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보다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실제로 그랜트와 맹에스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특정 여성들의 경우에는 반대였다. 바로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이를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보람차다고 생각하는 여성들과 똑같이 생산적이고 의욕적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서였다. 가장 지루한 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목적의식이 생길 수 있다. 부모들은 누구보다 봉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면서 중요한 일이다. 아이는 기쁨의 셈이 될 수도 있지만 육아 심리 연구에서는 육아가 부모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부모들은 시간과 공간을 자녀에게 희생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기저귀 교체, 아이 훈육 등의 피곤한 일에 둘러싸여 지낸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연구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의미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혈육은요, 가끔 머리를 쥐어뜯고 싶게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보람찬 일이라고 덧붙였다. 부모가 되는 일은 자신의 관심사를 미루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기회를 준다. 육아에 고되고 성가신 일들은 모두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다. 자녀가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말이다. 조지 엘리엇은 자신의 소설 미들마치의 마지막 문장에서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행동들 덕분이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 나쁘지 않은 이유는 꿋꿋이 숨어서 살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 잠든 사람들 덕분이다. 그러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알아주지도 기억해주지도 않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매일의 일상과 일에서 목적을 발견하는 능력은 의미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나사에서 만난 청소부의 마음가짐이 그렇다. 케네디 대통령이 빗자루를 든 청소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청소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인간의 달 착륙을 돕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도로 작업 인부의 마음가짐도 그랬다. 그는 태양 아래 서서 양쪽으로 번갈아가며 정지 신호와 서행 신호를 보냈다. 한 운전자가 그렇게 지루한 작업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뒤쪽 차에 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중입니다. 또한 푸드트럭 주인의 마음가짐이 그랬다. 몇 년 전 내 친구는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 일은 손님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주인은 내 친구에게 탁구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천직을 찾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세상에는 매장 직원, 쿠폰 분류자, 회계 담당자,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 고속도로 교통 통제원, 부모, 정부 관료, 바텐더들도 산다. 수많은 간호사, 교사, 사무원이 매일같이 해야 하는 문서 작업과 업무의 늪에 빠져 때로 더 큰 목적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로 볼 때 우리의 삶과 일은 더 의미가 깊어진다.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낸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유산이다.